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환 위기가 없는 나라 딱 하나 꼽으라면 미국인 거예요. 달러 패권만큼은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야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부당하다라는 생각 가지시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잠시 자리를 비운 오승훈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저 어혜진 소장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한 달 동안 잘 쉬다 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예. 네,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오늘 다룰 주제를 보니까 환율, 뭐 달러 패권 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환율이 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테마입니다. 예. 뭐 정답이 없기도 하고 이게 좀잡기 어려운 건데 예. 또 역시나 박정호에서 역시나 환율을 다뤄주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듣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 못지않게 이 환율 시장도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환율하면 이제 나라들끼리 돈의 값어치를 매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밖에서 인정되는 돈의 값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그런 환율의 변화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 네.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환율 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네. 저한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우리나라에는 뭔가 경제를 전망하는 많은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전망하는 네. 전망치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KDI라는 곳에서도 하고 민간 연구소들 중에서는 뭐 현대경제연구원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어느 곳에서도 환율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환율은 예측하기가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율 시장을 크게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로 나눕니다. 흔히 말해서 단기는 6개월 안쪽을 말하거든요. 근데 6개월 안쪽의 환율은 그러면 뭘로 우리가 투자하고 뭘로 주로 예측을 하느냐? 네. 참 이 공부한 사람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직관입니다. 직관. 예, 또는 직감. 예. 어. 왠지 느낌이 네. 오를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예, 진짜로요. 어. 워낙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들 중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 있죠. 네. 이론들은 있지만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 변수, 뭐 예를 들어서 통화량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어디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그때그때 줘야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는 직감이나 직관에 영향을 받고요. 그걸 바탕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환 딜러 그 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자 시절에 한번 그 딜링룸에 갔는데 정신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벽에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프 선이 자기가 봤던 추세와 달라지면 감 찾는데 또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삼각김밥이나 이런 거 드시면서 계속 점심시간 때도 모니터 쳐다보는 분들이 많은 게 그 딜링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라고 하면 5년 이상 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와 관련이 크냐 하면 이런 거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학과 역사관이에요. 철학. 예. 어. 세계사의 큰 흐름은 어디로 귀결되고 있다. 이 역사의 큰 대서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뭐 위안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달러는 끝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큰 시계열적인 통시적 접근들을 많이 해야지만 장기 환율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율 변화라는 게 종잡을 수 없다가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실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실 이 환율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뭐 어떤 명쾌한 답을 네.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해서 볼 때, 네. 달러 패권에 대해서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지 요게 사실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예. 되잖아요. 뭐 수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거를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네. 요거 한번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사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말 많잖아요. 네. 우리가 환율 제도도 있을 거고 수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있을 거고 갑자기 그 나라 펀더멘탈이 예전보다 외화가 덜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는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딱 하나죠. 모든 국가의 환율은 결국 달러 대비 그 나라 화폐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잖아요. 네. 그러니 결국 화폐와 화폐의 상대 가치인데 네. 그 상대편인 달러의 흐름만 이해해도 우리나라 통화의 국제적인 지위나 우리나라 통화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일단 우리 달러 그러면 그냥 통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슨 통화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축 통화.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축 통화가 전 세계에서 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고 그러면 달러의 위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기축 통화라는 관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 좀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축 통화는 간단합니다. 개념은 전 세계적인 국제 무역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여지는 보편적인 통화 이렇게 하면 네. 기축 통화가 되는데요. 물론 달러 말고도 다른 여러 통화들이 기축 통화로 쓰입니다. 유로, 위안화, 엔화 뭐 많이 있죠. 네. 뭐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도 꽤 쓰여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달러를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좀 넘고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가 좀 안 돼요. 그런데 국제 결제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가 항상 넘어요. 그러면 도대체 달러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됐느냐?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일은 없지 않냐. 이런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근저의 힘이고요. 두 번째가 유동성인데요. 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따가도 다른 나라 화폐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가끔 또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소장님께는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 그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이제 뇌피셜로 직관, 네, 직관. 직감으로 얘기를 하죠. 네. 예,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을 넘보려면 전 세계적인 거래에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네. 위안화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인의 화폐가 되려면 미국 밖에 달러가 엄청 많이 유통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많은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갔다. 즉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봐줘야 달러가 전 세계적인 패권 통화, 기축 통화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바깥에 많은 나라들도 경제가 자꾸 성장하면서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될 텐데 그걸 다 공급해 주려면 그만큼 미국이 계속해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무역으로 흔히 말해서 외화를 벌어놔야 되느냐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요소가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써야 될 필수재를 사오는 만큼의 외화를 벌충해 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석유 반드시 사와야 되고 네. 먹거리 반드시 사와야 되니 우리가 외제차는 안 타고 다니고 뭐 외제 명품 옷들이나 가방은 안 메고 다녀도 되지만 석유랑 먹거리는 사와야 되니 그만큼의 달러나 외화는 반드시 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석유도 사실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그렇죠. 곡물은 뭐 전 세계적인 수급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본인들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괜찮네. 네. 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계속 그런 관점에서 외화를 벌어야죠. 아,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 가는 국가 중에 하나 중국.
또 중국도 곡물 수입이나 식량 수입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입국으로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중국이 외화 벌어서 번 돈 족족 뭐 사오는데 돈 다 쓰냐면 네. 반도체 사오는데 돈 다 써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거 사오려면 당연히 외화를 더 벌어와야 되는 국가에서 위안화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도록 본인들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준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 관점에서 어떤 나라가 기축통화가 못 되는 이유들, 바로 이 유동성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중국은 신뢰는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거래 외부성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결제를 하는 동시에 그 결제를 받은 사람이 그 화폐를 가지고 바로 다른데 또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한테 꼭 이 화폐로만 결제하겠습니다 해놨는데 내가 또 이걸 쓰려면 다른 나라 화폐로 또 환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성, 그냥 받은 그 상태로 그 화폐를 다른데 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관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금융망, 네.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의 이 수많은 거래 지점들이 전 세계적인 거래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달러가 이런 거래 외부성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기축 통화의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고심하실 때는 무조건 신뢰성, 유동성, 거래 외부성에 손상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 어 소장님께서 우리 송경제 나와서 그 위안화 역외 금융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던 네네. 적 있거든요. 그때도 딱 그 뉴스를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딱 되죠. 역외에서 위안화를 편하게 사고 팔게 한다? 그럼 거래 외부성을 확보해 주려는 노력인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뉴스가 나오면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유동성, 거래 네. 외부성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 무역시장, 금융시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환율의 네.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기축통화, 그 네. 미국의 달러라는 거는 이제 기축통화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대체 불가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위안화가 달러만큼 할 수 있는가? 이거인데 예. 이렇게 들었을 때 대안이 있을까? 그 말씀하신 위안화, 유로화, 뭐 엔화 이런 게 있는데 네. 한 나라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 자국의 화폐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네. 앞으로 달러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요것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한 나라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중국. 중국부터. 네, 중국 예. 먼저.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중국 본인이 아니라 의외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예. 미국이 달러를 바탕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때 있어서 또 미국 역시 이제 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도 계속 수행해야 되고 자국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또 어렵다는 나라 도와도 줘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달러를 윤전기로 돌려서 찍어가지고 주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달러를 안 찍고 미 국채를 많이 사주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 국채를 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점점 세계적인 위상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마다 미국이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1991년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공산 진영의 여러 밸류 체인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반에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94년도에 뭘 단행했냐 하면 위안화 33% 평가 절하. 저라. 예, 네, 이거를 선언해요. 있었죠. 네.
그 당시는 중국이 고정환율제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암묵적으로 묵시해 준 거죠. 그래, 너희는 고정환율제 당분간 해라. 그 뭐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정환율제로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어느 정도로 유지해 놓은 갑자기 그 국가가 하루아침에 위안화 가치를 33% 평가 절하한다니까 이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중국산 제품이 33% 싸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잘 되게 그냥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인해 준 거예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용인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중국이 수출이 잘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94년도면은요. 저관여 제품, 어떻게 보면 저부가가치 제품들 사이에서는 우리 뭐 한국, 대만,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등의 국가와 중국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세계 수출 시장에서. 그런데 중국산 제품이 3분의 1 가격이 싸지니 당연히 중국산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다른 나라에는 데미지가 생기겠죠. 네. 결국 그 데미지가 조금씩 누적되다가 일종의 금융적 트리거까지 딱 생기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생길 만큼의 어떻게 보면 위기까지 시달릴 정도로 중국 시장이 수출 잘 될 수 있는 환율을 이렇게 평가 절하해 준 걸 막아준 게 바로 미국인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왜? 이렇게 수출 많이 해서 중국이 달러 많이 버니까 그 족적 미 국채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로도 중국이 어려울 때마다 미국이 많이 도와줬는데 2000년대 초반입니다. 동아시아가 갑자기 금융위기 생기니까 우리 한국도 중국산 제품 많이 그 당시 수입해서 썼잖아요.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IMF 외환위기니 이런 게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국, 대만, 뭐 일본, 뭐 태국 이런 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 그때 중국이 WTO 가입을 2001년도에 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세계 시장에 더 확 들어가겠다. 그것도 미국이 상당히 용인해 준 부분이 많아요. 네. 그때 WTO 가입할 때 미국 정가에서는 저 반인권적인 그 제조 환경 이거 문제시 삼아야 된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묵살하고 가입을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 수출이 더 제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안화가 상당히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 갖게 됐고 중국은 국부를 달러 중심으로 많이 확보했죠. 그러다가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이 생기니까 네네. 미국이 이렇게 쉽게 흔들흔들 하는 거야? 하면서 중국이 고개를 들었죠. 중국몽. 그래서 중국인의 꿈을 실현해보자. 그랬는데 결국 이거부터는 이제 미국이 용납을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때부터는 위안화 위상이 점점 올라가는 걸 미국이 눌러왔고 그래서 지금은 급기야 위안화가 평가 절하될 뿐만 아니라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 증시 이런 게 약세로 돌고 그러니 결국 중국의 위안화도 그동안 성장해 왔던 뒷 배경에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성장해 왔던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지금 취약해진 것도 미국이 중국을 이제 너무 많이 키워줬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작용한다.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개헌이니까요. 제 철학과 역사관이니까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을 넘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은 그렇고 그럼 유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유로화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네. 사실 1970년대 미국이 처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금 태환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예측한 게 이제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거다 했는데 그때 그걸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논리로 미국이 또 디펜스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 냉전 시대에 소련의 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 우리 미국이 나토를 중심으로 여러 안보 체계에서 유럽을 도와줄 테니 앞으로 달러 중심의 이 생태계 계속 유지해라고 하면서 국제 안보를 빌미로 어떻게 보면 달러의 그 패권을 공고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유럽 입장에선 이게 그동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불편부당한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의 위상을 언제 우리가 이걸 좀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유럽의
화폐 가치와 공존하게 만드느냐 이 노력을 계속 시도해 왔는데 이게 얘기가 기니까 이건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유로화 얘기 마저 해보죠. 네. 예전에는요, 그래도 달러, 1달러당 1유로. 맞아요. 이런 시절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진짜 예전에는 유로화에 대한 기대가 컸죠. 네. 그런데 이 유로화가 정말 기대가 컸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꿈과 열망이 담겨 있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바로 다음 해 92년도에 유럽이 전격적으로 선언한 게 뭐냐 하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바로 다음 해죠. 네. 냉전 끝났네. 미국의 뭐 해구산이니 미국의 안보우산이니 우리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네. 그러면 우리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유로화 만들자. 바로 다음에 선언을 해요. 그러니 그동안 유럽인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 불만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바로 다음에 우리 앞으로 그냥 유럽은 단일 통화씁니다. 유로화라고요. 하고 그걸 딱 전격 선언을 하고 쓰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미국이 유로는 확실히 누르기 위해서 정말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2002년도도 얼마나 미국 달러가 유로화를 걱정하면서 이걸 누르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때 사건인데요. 우리 달러의 위상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달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예요? 뭐 기름, 석유도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석유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유럽이 뭘 시도했느냐? 이라크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데 우리 유럽이 도와줄게. 대신에 이라크산 석유는 앞으로 유로화로 결제하자. 이걸 처음으로 시도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라크 유럽 협약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딱 하려고 하는 걸 포착하자마자 2003년도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이라크 전쟁 터졌잖아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뭐 경제적인 요인 하나만 가지고 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뭐 정치 외교하는 사람들은 정치 외교적인 요인으로 그 전쟁을 설명할 거고 저처럼 경제 보는 사람들은 또 경제만 가지고 또 그 전쟁의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2002년도에 추진했던 이라크 유럽 협약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이 이라크의 정유 시설을 중심으로 전부 다 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세계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그때 묵살하고 좌절시켰던 게 달러의 여러 가지 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는 지금은 사실 달러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화폐는 아니게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로화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어느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뭐에 비례하겠어요? 힘. 그렇죠. 네. 국력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유로화는 구조적으로 불협화음이 그렇죠.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다른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단일 화폐를 쓰면 그 유로화는 유럽 전체 국가에 어디에 귀결되겠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네. 어떻게 되죠? 평균에 귀결되겠죠. 우리 잘 사는 나라 또 국력이 센 나라 못 사는 나라 국력이 약한 나라 다 합쳐서 단일 통화를 쓰면 평균에 귀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로화 쓰고 나서 독일은 항상 호황이에요. 웬만하면 호황이고 자신의 국력에 비해서 유로화가 평가절하된 화폐를 쓰다 보니까 독일 제품은 왜 이렇게 제품 품질에 비해서 기술력에 비해 싸지? 하면서 계속 잘 팔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리스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소리를 계속 들으니 맨날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 볼멘 소리 하는 저개발이라고 하긴 그렇고 국력이 좀 약한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국가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럽이 전체 뭐 100년 뒤에 평화, 뭐 유럽의 번영 이런 걸 위해서 이 유로화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누구만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독일이 그때마다 어려운 국가들을 본인이 이득 본 거 아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민 문제도 똑같아요. 네. 예전에 그 시리아 난민 문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그때도 어 소장님이 많이 알려주셨지만 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난민 넘어왔을 때 그때 메르켈 총리가 우리 전부 유럽이 조금씩 나눠받자 해서 그때 유럽이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때도 유럽이 그렇게 많은 난민을 받게 된 이유도 가장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많이 난민이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다 받아줄 테니 이 체제, 유로화, EU 체제 이거 유지하자 이런 맥락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로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하위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이 사실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좀 신용도가 낮으니까 비싼 금리를 줘야 되는데 유로화가 되고 나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랑 같은 금리로 그렇죠. 빌릴 수 있게 돼서 야 너무 좋다 하면서 돈을 하고 빌렸다가 예.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 같이 이제 재정 적자 오고 디폴트 맞습니다. 오는 네. 결국에는 유로화가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맞아요. 네, 이런 결과가 또 왔죠. 예, 네. 그들 나라가 왜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렸느냐, 많이 빌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수입이 어디서 잘 안 생기니까 네, 그런 맞아요.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 이어지는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네. 어떤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초과 수익이 있어야 돼요. 초과 수익. 그러니까 이 진짜 야 생각지도 못한 초과 수익이 엄청 생겼네. 그럼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안 걸어봤던 길을 가보자. 그래서 거기에 선도적인 투자해서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거나 세계 최초의 제품과 서비스를 런칭해서 그걸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 자꾸 푸시해야지만 그 위상과 지위를 누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에서 매번 새로운 것들 다 들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란 다른 여러 그 산업 기반에서도 초과 수익이 생기니까 그걸로 뭐 세계 최초의 어떤 무기들도 내세우고요. 그런데 유럽 생태계로 다시 돌아오면 독일이 어떻게 보면 초과 수익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럼 그게 독일이 그 돈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실제 뭐 독일이 그런 정책 지향점을 가진 건 아니지만 무기를 더 개발한다든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뭐 개발한다든가 바이오 신약에서 훨씬 더 선도적인 투자를 했으면 요즘 같은 독일 경제가 어려운 거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초과 수익 얻은 것들 중에 일부를 남유럽이나 유럽의 여타 국가들 어려운 부분에 자꾸 지원하는 데 쓰고 다른 데 쓰다 보니 그런 혁신하는 생태계를 누가 그러니까 앞에 엔진 역할을 하는 역할을 유럽에서 해주는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어찌 보면 독일의 경제 부흥과 지속적인 성장에 미천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효과를 다른 유럽인들과 나누려다 보니 혁신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고 그게 작년부터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아주 근저의 궁극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유로화는 그랬고, 근데 또 이제 엔화 요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대체로 이제 달러와 좀 종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러한지 네. 그렇다면 뭐 이유가 무엇인지 네. 요것도 들어보죠. 뭐 사실 엔화만큼 비참한 역사가 없어요. 네. 미국이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전성기를 달릴 때 그거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단행했던 게 플라자 합의고 한때 1달러 대비 250엔 선까지 올라갔던 화폐 가치를 120엔에서 150엔으로 반토막을 내놨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갑자기 한국에 찾아와서 미국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인데 너희 1년 반 만에 한 700~800원대로 낮춰야겠다. 이래버린 소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가 폭등하고 수출 그쵸. 잘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급기야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75엔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나라 20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라 망한다 생각해서 일본의 굉장히 혈기 넘치는 청년 정치인이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미국 저 사람 한번 들이받겠습니다 하고 들이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아베. 아베가 그래서 아베노믹스 하겠다고 하면서 엔화 가치를 다시
저평가시키겠다. 네. 나는 이렇게 초고엔으로 우리 국가 망하는 거 못 보겠다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들고 왔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환율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조정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진짜 잃어버린 20, 30년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뒤부터 일본 정부의 스탠스는 어땠느냐?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한 번도 고개를 크게 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냥 미국이 하자는 걸 많이 따라 해줬고 추종해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걸 얻으려는 스탠스를 해왔지 엔화를 어떻게든 뭐 세계적인 통화로 만들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네. 엔화의 영향력을 상당히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흔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차관을 빌려주거나 할 때 네. 일본이 우리 가능하면 엔화로 니네 차관을 빌려줄게. 그 얘기 무슨 소리다? 엔화로 돈을 빌려줄 테니 그 엔화 들고 있다가 니네 경제 개발하고 SOC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설 투자할 때 그 엔화 빌려줬으니 우리 일본 기업에게 발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엔화를 조금 차관의 일부 태운 적은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좀 뭐 달러의 위상을 넘보려는 시도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뭐 그러니 지금 쭉 우리 어 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주요 국가들 보면 단 한 진영도 이제는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진영은 없어진 거죠. 근데 사실 미국도요,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어떻게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이벤트들도 많았는데 지금도 그 여전히 이렇게 달러 패권의 위상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어쨌든 저쨌든 달러 중심의 세상이 계속 되어 왔다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세요? 예,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러 패권만큼은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이거 들어보면 정말 야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불편부당하다라는 생각 가지시는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한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신유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신유리지 예, 효과. 쉽게 얘기해서 주조 차익이라는 건데 미국이 해외에 돈을 빌립니다. 100달러를 빌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 국가가 이제 만기 됐으니까 100달러 갚으셔야죠 하잖아요. 아, 그 벌써 됐나요?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국제적인 차관이나 아니면 거래는 다 달러로 되니까 미국은 또 인쇄기 돌려요. 100달러 인쇄하는 거죠. 근데 100달러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5달러다. 그러면 5달러 들여서 95달러를 번 거죠. 그걸 우리가 신유리지 효과 주조 차익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외국의 국채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나 뭘 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환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환 위기가 없는 나라 딱 하나 꼽으라면 미국인 거예요. 그냥 인쇄해서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쇄해서 그걸 주는 순간 방금 말씀드렸던 주조 차익이 생기는데 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일인 건데 이거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라는 건 가장 신뢰감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돈을 빌릴 때는 낮은 금리로 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면 그거는 가장 안전한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고 싶으니까 굳이 비싼 이자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 제3세계 중진국 이하는 비싼 이자 줘야지만 그 국채가 발행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축통화국이라는 건 낮은 이자로 적자를 보전할 수도 있고 부채 관리를 할 수도 있으니 이거만큼 또 좋은 게 없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기축통화국이니까 전 세계 사실 산업이 다 균등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산업, IT 산업 다 산업 안에서도 갑을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이 산업들 중에서 갑 오브 갑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산업 그 중에 하나를 꼽거든요. 그런데 기축통화국은 당연히 금융산업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또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그 통화를 찍어도 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나라 자국 국민과 기업은 높은 구매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 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물가도 또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균등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키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얘기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예, 예. 생각도. 네.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 기축통화라고 했을 때 네. 최초는 파운드가 아닐까. 근데 그 파운드에서 달러로 한번 세대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는 뭔가 어떤 전쟁으로 네. 인해서 전쟁의 어떤 병참 기지로 역할을 하면서 달러로 뭔가 이렇게 힘이 쏠리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어떤 조건이면 다른 화폐로 바뀔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그냥 누가 봐도 네. 1등 국가 이 순위가 바뀌어야 지금 상황으로는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거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염두해 두면 좋아요. 진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상을 갖추거나 네. 국가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위상을 갖췄을 때 이게 두 개가 또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그 화폐 가치가 바뀔 것 같은데요. 앞서 파운드화 말씀 주셨는데 네. 1821년으로 기억하는데 영국이 파운드를 무조건 금으로 일정 수준 태환해 줄게. 네네. 우리가 금 가져와. 다 파운드로 바꿔줄게. 이걸 영국이 했어요. 그만큼 영국의 경제력과 국부와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이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딱 끝나자마자 미국이 옛날 영국이 아니고 영국이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거를 미국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곳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야 영국 이제 파운드가 그러지 못할 것 같지? 그럼 우리 미국 달러가 그럼 금태환 해줄게 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야 미국 너 이제 달러로 그거 다 못할 것 같다. 그럼 내가 대신할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저는 아직은 안 보이네요. 아. 그래도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재미 삼아서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화폐 예. 어디로 보세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디에서도 확인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국제적인 정치 외교 학자들 사이에서 네. 재작년 브릭스 회의로 기억하는데 네. 한번 어마어마한 논의를 안건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어떤 거죠? 브릭스 국가들끼리는 다시 근본위제로 가볼까요? 아, 혼자로는 대응이 안 되니 중국, 러시아, 남아공, 인도는 항상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꼬시면 잘 넘어올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들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몇 개 그 브릭스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국가들 간에는 네. 달러 쓰지 말고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는 금도 상당하지 않냐. 우리 위안화로 쓰자고 얘기 안 할게.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나라 화폐로 하자는 얘기 안 할게. 금으로 가자. 그래서 각 국가의 그 금고에 있는 금이 얼마인지 얼마나에 아니. 따라서. 그걸로 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누구도 확인 안 해줬는데 제가 들은 국제기구회의라는 학자들의 그냥 전언에 따르면 오히려 푸틴이 워워했대요. 야 이거 우리 너무 나가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우리 너무 나갔어 하면서 근본이제는 너무한 것 같다 해서 그 안건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는 사실 기축통화라는 게 달러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뀌는 게 좋아요? 이게 참 사람이 속이 뭐라 그러지 알량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 투톱이 있느냐 예. 아니면 그냥 원톱이 좋느냐 예. 우리는 항상 껴있잖아요. 너 누구 네. 편이야 이렇게 네. 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네, 맞아요. 원톱이 좋아요? 투톱이 좋아요? 이게 참 알량한 게요. 네. 우리가 달러를 잘 벌 것 같으면 달러 패권 나쁘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달러 잘 벌 것 같지가 않으면 아니 왜 우리가 달러에만 의존해야 됩니까? 이 소리가 더 많이 올라오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상하게 국제 정세가 한국 제품과 대만 제품이 예전에는 같은 가격과 같은 품질이면 웬만하면 한국 거 써줘 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예전에는 미국이 중국의 급부상을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 국채도 많이 사주고 근데 중국 수출이 잘 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대만에다 힘을 실어줄 필요가 굳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 제품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에이 이왕이면 한국 거 쓰지 대만 거 써서 괜히 중국 신기 건드릴 필요 있나? 중국과 우리가 이렇게 잘 지금 조화롭게 번성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을 누르는 게 더 정책 기조의 우선시가 되다 보니 중국 누를 때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네, 대만에. 그렇죠. 네. 대만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같은 값과 같은 품질이면 한국산보다 대만산에 힘을 실어줘야 될 상황적 요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만약에 그래서 달러 수급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석유 사올 때 비싼 돈으로 사와야 되고 먹거리 사올 때 비싼 돈으로 사야 되고 기타 원자재 사올 때 비싼 돈으로 사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이게 너무 달러 중심인 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달러 패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네.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해주시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네.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저의 역사관과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역사관과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환율은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네. 따라서 저마다의 관점이 매우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달러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네. 달러 중심의 세상에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저는 대안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더 달러 중심의 세상에 더 급속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 은사님들, 스승님들, 또 학계에 계신 선배님들이 결국은 조금씩 달러의 위상이 약해질 것 같아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코로나19가 그걸 바꾼 것 같아요.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네.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달러 없이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 이거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또 유튜브로 손경제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결국 광고 이 그러네요. 체계는 달러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저 오늘 뭐 이따가 끝나고 뭐 송금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은행 송금하는 건 우리 시중 은행 통해서 송금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제가 앱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앱을 가지고 은행 송금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송금 제가 수수료 낸 것 중에 일정 부분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은행 송금할 때도 달러 들어가는 거고 우리 유튜브 보거나 OTT 드라마 한 편 볼 때도 다 달러 써야 되고 그러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뒤에 일상생활에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달러를 더 많이 필요하게 하는 생태계로 가버렸고 그래서 저는 대안을 더 못 찾는 형국이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대안을 줘보세요. 아니 다른 역사관으로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야 해보도록 이렇게 할까요? 끝까지 본인의 역사관 얘기 안 하면서 인기 관리를 하시고 예 오늘 모처럼 특별한 자리를 빛내주신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